하버드 시대의 종말과 학습혁명, 디지털 시대 학습혁명에 대해서 하는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미국의 대학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또 그 앞에 하버드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최우수 대학으로 자리 잡은 미국의 대학 교육이 디지털 시대의 문제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찰스 엘리엇이 36살의 나이로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되면서 현재 대학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전문화, 공장 자동화에 의해서 어셈블리 라인의 각 영역에서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화, 그래서 학부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교수들한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어서 대학이 연구의 선도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권력의 하향을 그랬잖아요.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은 그 권력이 더 하향화되고,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찰스 엘리엇이 한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동안의 성직자들이 갖고 있던, 또 학교 경영자들이 갖고 있던 권한을 교수와 학생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돈을 벌면서 권력이 생기고, 그래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지금 대의민주주의가 됐잖아요.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도 산업혁명이 되면서 일반인도 돈을 벌 수 있으면서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성직자와 대학 경영진들이 갖던 모든 학교의 권한이 교수와 학생들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 연구의 자율권을 줬죠. 교수들이 연구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넘었죠. 그 역사가 150년이 됐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금 수강 신청하잖아요. 물론 필수 과목은 다 들어야 되지만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이런 것들의 자율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하향화에 맞춘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대학의 시스템이 온 데에 그때 기반을 마련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150년이 지면서 왜 문제가 되냐 이거죠. 첫 번째는 이제 전문화가 사일로 현상을 심화시켜서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게 융합인데 그것을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일로 현상이 극도로 심화돼서 융합을 방해한다. 이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 허물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학과 제도를 부순다는 것은 이 교수들의 마인드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일로 현상을 해체하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이 요즘 왜 효율이 끝났냐, 대학의 효능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연구 기능입니다. 이렇게 찰스 엘리엇이 선도했던 대학의 연구 기능이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 기능이 기업체로 다 넘어가고 있죠. 디지털 사회의 특징은 연구와 시장과 소비자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MVP라 하잖아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러니까 최소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바로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의 흐름이 막혀 있으니까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기업체가 가져다가 상용을 하고 이 시스템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잖아요. 기술 발전도 빠르고 또 정보의 흐름이 무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장이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스스로 연구 기능을 다 가져갔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대학이 자금에서 기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 기금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하버드 대학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인데 기금이 60조 원이라 그랬잖아요. 구글은 이렇게 연구 기능으로 1년에 수십조를 씁니다. 보통 10조에서 한 30조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구글 하나의 회사가 어느 대학, 몇 개의 대학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투자를 하거든요. 이거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연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이 데이터는 다 기업체가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들이 데이터를 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공기관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가장 풍부하고 신뢰성도 있었죠. 그래서 대학이 공공 데이터를 갖다가 연구하기가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공공 데이터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기업체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SNS,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회사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체의 데이터를 교수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영업비리라가 안 내놓죠. 그렇다 보니까 교수들이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연구소에 계신 분이 그 기업체 연구소죠. 기업체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 미디어 관련 산업을 연구하는 박사분이 그 그룹의 한 회사의 전략시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한 2, 3년 있다 만났어요. 그래서 기업체에 오니까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분이 하시는 분이 실제 시장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소나 대학에 있을 때는 시장의 실제 데이터를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콘텐츠 사업부장 국장으로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시장, 해외 시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수년 동안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의 미디어 학과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은 이 시장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데이터 접근도 안 되니까 대학의 연구 기능이 점점 효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 학생들한테 권한이 이동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학생의 권력이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찰스 엘리엇은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줬는데 데이터 시대에는 그게 더 세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시대의 교육 혁신의 핵심은 온디맨드 교육입니다. 학생 개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우리 대학들은 정말 오래된 조직이잖아요. 150년 된 조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온디맨드, 학생 개개인한테 초맞춤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지 출산율이 저하돼서 학생 수가 적어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디맨드 교육의 문제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인데 제가 대학에 와서도 지금 몇 년째 수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수업을 이 온디맨드 교육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를 해서 맞추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도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생각이 그렇죠. 교수의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초짜고 그분들은 정말 경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마 어느 미디어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PD로 와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디맨드 교육의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이게 디지털 시대, 이게 이제 교육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디지털 시대, 제가 용어로 여러 번 설명했죠. 브로드 커버리지.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성을 확보해 줘야 돼요. 원하는 사람. 서울대에 공부할 수 공부하기를 원하면은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누구나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누구한테나 열어놓는 게 브로드 커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두 번째는 하이퍼 네로 서비스. 그러니까 초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냐면, 물론 산업화 시대 이후 찰스 엘리엇이 하버드 대학 교육 혁신을 한 이후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배타적 입학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받아줘야 되는데, 자격이 돼도 경쟁을 시켜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앵글로색슨계의 중산층 이상의 백인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었는데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색인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1970년대부터 여성들도 하버드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1900년대 초반까지 있던 인종에 의한 이 접근성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게 2000년 넘어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경쟁 시스템에 의한 배타적 입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점점 더 치열하게 만들므로써 자격이 되는데도 그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미국의 대학의 확장 과정을. 일단 미국의 대학의 확장은 하버드를 살펴봤지만 영토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76년 독립을 했죠. 동부의 13개 주로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독립할 때는 미국은 동부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그 13개의 주가 미국입니다. 그러다가 1803년에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를 사죠. 그리고 1850년에 쭉 서부로 진격하면서 1850년에 멕시코한테서 캘리포니아를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본토를 거의 다 지금의 본토를 다 확장을 했죠. 그리고 1867년에 러시아한테 알래스카를 사고 그리고 1898년에 하와이를 편입함으로써 지금의 미국에 된 겁니다.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니까 그 당시에는 주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농업이 확장이 된 거예요. 농업이 확장되는데 농업의 이 농사 영토가 넓어지면 어때요? 손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의 공업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이 나죠. 농업공업화가 일어나니까 이 농업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55년에 미시건주에 처음으로 농업대학이 설립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시건 주립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그러니까 주립대학 중에서 주립대학인데도 세계 랭킹 30위권에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대학이 된 주립대학의 교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농업대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면서 농토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공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주립대학이었고요. 그러다가 재정적으로는 이 주립대학들이 1862년 링컨 대통령 시절에 하원의 저스틴 모릴 의원이 모릴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농학과 공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주립대학들이 엄청난 땅을 받습니다. 저도 특파원을 할 때 미시건 대학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미시건도 정말 좋습니다. 인구가 미시건시가 한 7만 정도 되는데 이게 대학 도시입니다. 그냥 대학 종사하는 사람들 있는 도시니까 그러니까 그 한 도시가 대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 게 이제 땅을 받고 엄청난 땅을 받아서 일부는 팔아서 건물도 짓고 그리고 캠퍼스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주립대학들이 큰 거죠. 크고 유일하게 사립대학 중에는 2개의 대학이 이 모릴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코넬 대학하고 MIT입니다. 코넬 대학은 뉴욕주 북부 지역에 있잖아요. 토론토 가는 그 북부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농업대학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농업대학이 크니까 여기 지원해줬고요. MIT는 공과대학으로 설립됐으니까 지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버드가 기부금 제도를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연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립대학들은 기부금 제도를 통해서 부를 늘려가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학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죠. 미국의 기부금 제도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요, 우리는 돈을 벌면 이웃돕기 한다 그러잖아요. 이웃돕기 아니라 기부를 잘 안 해요, 우리는. 주로 90%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 어떻게든지. 재벌부터,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물려줄까를 따지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은 자식들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습이 그렇다 보니까 주로 돈을 벌면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이웃 돕기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기부가 돈을 벌면 학교에 기부하는 거니까 사립대학들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립대학은 정부의 지원, 사립대학은 학교의 지원으로 부자가 되죠. 그러면서 미국은 4개의 대학 시스템으로 서로
끌고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영국 전통의 아이비리그, 전통을 이어받은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이어받은 아이비리그 대학과 또 하나는 작은 인문대학,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고 합니다. 작은, 그러니까 학교가 무지 작아요. 그런 대학들도 아주 유명해요. 아주 우수하고 이런 작은 인문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공업을 시작으로 해서 주립대학들이 지금은 종합대학으로 정말 거대한 대학들이 됐죠. 또 하나는 독일의 연구 중심의 대학 기능을 받아서 존스 홉킨스 같은 연구 중심의 대학이 생겼고요. 그리고 각 동네에는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2년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 대학으로는 좀 다릅니다. 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2년, 아니면 직장인들이 2년을 다니다가 그냥 수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하면 4년제 대학으로 자유롭게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은 이 커뮤니티 컬리지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2년을 졸업하고 내가 4년제 대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든지 편입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능력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비리그와 리버럴 아트 컬리지, 그리고 한편에서 주립대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같은 연구 중심 대학,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 이 네 영역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미국 대학이 전 세계 최고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고등교육 전문지죠.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매년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는데 10위권에 7개가 미국입니다. 이게 영국 잡지니까 영국 대학들도 많이 집어넣어요. 유럽 대학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10위권까지 7개가 미국 대학이고요. 30위권까지 19개가 미국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겁니다. 이 미국의 대학 시스템을 깨부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자고요. 너무 많고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지금은 이 막강한 대학들이, 이게 디지털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한 15년 전부터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미국 이 교육 문제 논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가 배타적 입학 제도로 경쟁이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학들이 경쟁이 붙고,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산업화 시대는 자원을 기반으로 하니까 자원은 희소성이니까 그걸 먼저 얻으려고 경쟁 기반이고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서 소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디지털 시대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치 기반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 순위에서 올리려고 입학생들의 SAT 점수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수능의 모든 게 매몰되면서 다양성 교육이 없어지듯이 미국도 오래전부터 이 SAT가 우리처럼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국어와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어가 국어니까 영어와 수학. 영어가 2과목이죠. 읽기와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이 3과목만 치러지니까 모든 교육이 고등학교에서도 이 3과목에 집중되니까 체육, 음악 이런 다양성 교육이 줄어드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공교육의 다양성을 해쳤고요. 문제는 이렇게 경쟁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지원자는 계속 늘어요.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1950년대에 53%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9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는 느는데 대부분의 유명 대학들이 정원을 동결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40년 넘게 입학생을 1600명으로 동결해요. 지금 대학 지원자들은 2배, 3배 늘어나는데 입학 정원은 동결하는 거죠. 프린스턴 예일도 한 1300명 정도, 스탠퍼드가 한 1700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유명 대학들은 2000명이 넘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아마 코넬 대학이 2000명이 넘을 거예요. 이렇게 동결하니까 경쟁률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하고 학생들을 확보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연구 기능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교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의하면은 30년간 소비자 물가가 120% 올랐는데 학비는 260% 올랐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죠. 그런데 더 명문 대학들은 이건 될 게 아닙니다. 2023학년도 미국은 이제 9월 달에 시작하죠. 작년 9월 달 하버드 학부의 학비는 기숙사 학비 이런 것까지 합쳐서 95,43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2,400만 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1년에 1억 2,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컬럼비아 대학하고 스탠포드, 시카고 법대가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이죠. 그리고 학부 중에는 벤더빌트 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98,426달러. 거의 1억 1천만 원이 넘죠?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아도 여기서 이제 이 돈들을 다 내고 학교들이 가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유명 대학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줍니다. 장학금은 미국의 장학금 시스템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성적 장학금 뭐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미국은 다 가정 형편에 의한 장학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적 장학금 이런 게 학교에서는 안 줍니다. 안 주고 당신의 집이 얼마큼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 2억까지 1년 소득이 2억인 가정까지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벤더빌트 대학도 1년에 장학금으로 3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4,750억 원이죠. 장학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다 학비를 안 내고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등록금을 책정하냐? 그 비용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의 운영 비용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죠. 디지털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학비는 오르고요. 대학 진학률이 50년대보다 지금 2배 이상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늘면서 특히 남미 쪽에서 오면서 대학을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점령하니까 원래 미국에 있던 사람들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데 정부 예산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정부 예산이 줄으니까 그들이 있으니까 1인당 정부 보조금이 절반을 줄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정부, 특히 공화당이 잡고 있는 주 같은 데서는 이 대학 지원금을 대폭 축소합니다. 50% 축소하는 주도 많아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대학을 나와도 이렇게 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이렇게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 정책이 변하니까 대학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 교육시키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학생들은 점점 더 유명한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더 유명한 대학으로.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데는 경쟁률이 더 심해지고요. 우리도 서울대, 연구대 이런 데는 점점 더 경쟁률이 세지잖아요. 그리고 지방대나 작은 대학들은 망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대학이 망하니까 지역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지역 붕괴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고 더 좋은 대학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부자들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의대 증원 갖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의대 입학생 갖고 따지는 것은 부자들의 논리라고. 서민들은 의대 보낼 수가 없다고요.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서민들이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의대는요, 부자들만 가는 대학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다 부자들의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시대에 안 맞죠? 보편적으로 권리를 하향화시키고 누구나 참여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개개인의 맞춤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강한 미국의 대학들이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버드 시대의 종말이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버드 대학은 안 망합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미국의 대학들이 이렇게 크면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아직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유명한 대학이고요. 정말 뛰어난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은 안 망합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점점 더 사회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대학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런 막강한 미국의 대학들이 왜 디지털 시대에는 문제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교육혁신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는지, 지금 미국의 그 하버드 같은 막강한 교육 시스템들이 왜 디지털 혁명 시대에 문제가 되고 어떤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